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프로파일러 수업. 제 수업의 대표 수강자이자 유일한 수강자,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 그리고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 한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청취자 1991 번호 쓰시는 분께서요, 휴대폰 번호, 저도 열혈 수강생입니다, 유유, 이렇게 수강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프라인 출석자는 한 분이지만 온라인 출석자들 여러분 모두이십니다. 네, 많이 인증해 주시고 질문도 또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역시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사건 키워드 중 하나가 전자발찌인데요. 일단 준비된 내용으로 들어보시죠.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에게 검찰이 강도, 살인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재판에 넘겨진 강 씨의 혐의는 7가지. 강도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은 물론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반상 권행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상 안 하는 검찰은 강윤성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제3의 여성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테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해하지 못할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인데요. 이번 주에 뉴스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좀 의아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흉악범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을 받고 싶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요. 오늘 한번 프로파일링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 사건이고 많이 보도됐지만 그래도 이 사건 좀 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일단 지난 8월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고요. 네. 전과 14범이에요. 50대 남성 강윤성이 그동안 강도, 강간, 상해, 절도 등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었고요. 지난 5월에 가출소해서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8월 27일 오후에 집 근처에서 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요. 강윤성은 전자발찌 훼손 직전에 여성 한 명을 살해를 했고요. 전자발찌를 끊은 뒤에도 또 다른 여성 한 명을 살해합니다. 강 씨는 범행 전에 렌터카를 빌렸고요. 범행 당일에는 흉기와 절단기를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네. 피해 여성 2명은 강윤성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요. 한 명은 강 씨가 경찰서로 타고 온 자동차에서, 또 다른 한 명은 강 씨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강윤성은 출소 후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빌려서 유흥비를 마련을 했고 이후에 경제적인 압박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강 씨에 따르면 첫 번째 피해자는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해서 두 번째 피해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성폭행 피해나 정황은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강윤성은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해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만큼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최근에 이 발언을 번복을 하고요.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열릴지 여부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군요. 합리화, 우리 누구나 다 많이 하죠. 네.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된다든지 혹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합리화를 자동적으로 우리가 방어 기제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인간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특히 강윤성 같은 경우는 그게 지나치게 심한 경우로 보여지고요. 그가 전과 14범이 되는 그 과정 모두, 그리고 이번에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자기가 흉악범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역시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스스로가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공감할 것이라는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좀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예. 일단은 그러면 이 정당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도 본인의 정당화에서 비롯된 행동인 건가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본다면 이런 정말 천인공노 만인공노 할 연쇄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런 끔찍한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들이었고요. 네. 그러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한다면 배심원단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판사보다 더 공분하시면 하시지 그쵸. 강윤성의 입장에 공감해줄 배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강윤성은 자기 스스로가 판사보다는 일반 국민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겠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로 이러이러한 변명거리들을 판사님은 안 들어주는데 일반 동료 국민들은 나랑 이해를 해주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를 하고서 그 합리화를 다른 사람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자기와 같은 인식을 가질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새로운 논리, 그러니까 본인을 방어할 논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강 씨가 그러니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숨지게 했다라고 경찰이 봤는데 강 씨는 흉기로 살해한 게 아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어떤 칼끝으로 확인을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뭐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뭐 목을 조르다 보니까 죽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바로 그 부분이 극단적 합리화죠. 네. 도저히 다른 사람은 100번 1000번 양보하고 그 입장이라면 나는 전혀 그 입장이 안 돼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입장이 된다면 혹시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관용을 베풀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2명이나 연쇄적으로 살해해 놓고서 살해하려는 의도를 고의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칼을 주사기처럼 살짝 확인하듯이 네. 된 것에 불과했는데 뭔가 잘못돼서 여기서 이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귀인 오류라는 게 나오죠. 네. 책임, 원인의 탓을 잘못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동은 최소화 시켜놓은 거죠. 마치 행동 의지가 없는 무생물인 것처럼 자기를 설정해 두고 자기는 이 칼을 손에 들고 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와서 그 칼에 몸이 찔려서 의도치 않게 사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는 합리화를 시켜놓고서 네. 그러니까 책임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탓 혹은 상황 탓, 외부 탓으로 돌리고 이걸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해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범행 동기는 일단 돈으로 알려지기는 했는데요. 네. 그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PCLR이라고 하나요? 사이코패스 네. 진단 평가 어떤 평가인가요? 사이코패스 진단 테스트 PCLR이라는 거는 이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라는 말의 준말이고요. 네. 캐나다에 있는 이제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가 개발을 한 척도입니다. 근데 네. 그것을 완전히 서로 맞는 건 아니고요. 이 사이코패스라는 용어 자체의 역사는 대단히 길어요. 1970년대에 그 다른 학자가 20가지 정도의 척도를 만들었었는데 네. 그게 너무 이제 좀 단편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 척도를 확대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재생산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L의 원조이고요. 근데 네. 그 부분도 너무 단편적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R은 revised, 개정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개정을 해서 척도를 둘로 나눴어요. 척도 1, 척도 2. 그래서 내재적인 부분 그리고 행동적인 부분 그렇게 나누었고요. 네. 한두 가지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동안 살아온 행태 그리고 범죄에서 드러난 그 행동 전반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 분석을 해서 네. 20점 이상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이코패스. 그런데 지금 강윤성은 상당히 높은 점수 네. 30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30점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네, 되게 보는 25점, 거죠? 26점 이상일 때 네. 그 사이코패스라고 우선 판단을 하는데 네. 정신의학적으로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음. 정신의학적으로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용어를 아직까지는 좀 더 사용을 네. 하고 있고요. 음. 인격장애라는 측면으로 진단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역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는 부분에서 후천적인 부분에 더 많은 네. 그런 방점을 두고 있기도 하죠. 음. 그래서 지금 이 강윤성에 대해서 경찰 프로파일러가 평가한 부분, PCR을 통해서 평가한 부분과 네. 나중에 혹시라도 그 정신과 의사가 감정을 하게 된다면 그 감정 결과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윤성이 본인이 범행 동기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우선 표면적 동기는 그래 보이고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는 촉발 요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 범죄, 이상 동기 범죄에 있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네. 아무리 돈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렇다라면 그런 행동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인가? 꼭 필요한 살인이라는 행위가 그 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했는가? 이 사건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뭔가 이해하지 못할 감정적 부분, 본인이 그 순간 자기가 돈을 요구했거나 혹은 상대방이 돈 갚아라라고 말을 할 때 무시당한다는 느낌, 네. 거절당한다는 느낌, 여기에서 이제 욱하는 심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살해할 수도 있겠고 이 경우에는 살해를 위한 도구들도 준비했잖아요, 미리. 상당히 네네. 계획적이거든요. 네. 그런 살해 동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행해진 살인. 그러면 돈이란 것은 분명히 촉발 요인으로 작용은 했죠. 하지만 돈 많이냐?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꼭 살인이 필요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범행을 이상 범죄, 이상 동기 범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 키워드가 전자발찌인데요. 네. 이 전자발찌가 재범 가능성을 낮춰준다고는 하지만 이 강윤성 사건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또 60대 남성이 전남에서 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되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 반복되는 전자발찌 훼손 문제, 이 전자발찌 대책 막을 방법이나 대안 없을까요? 우선 전자발찌는 처음에 개발되고 도입되는 된 이유가 교도소 과밀 사태 해결을 위해서거든요. 너무 교도소의 수용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네. 범죄자가 많다 보니까 사회에 그대로 풀어놔도 될 만한 덜 위험한 범죄자 네. 그들의 행동 그리고 이동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 그 시초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이었죠. 2007년 네네. 그 용산에서 발생했던 12살 허양 피살 사건 때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요. 네.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게 형량을 높여야 될 텐데 형량 높이는 거는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부가적인 걸 해야 된다 해서 전자발찌라는 게 어감상 뭔가 전자 충격을 주는 것 같고 네. 이래서 전자발찌를 성범죄자에게 채우자라는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음. 사실은 처음 출발 단계가 좀 잘못되었죠.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사실 전자발찌를 채운 범죄자에게서 그렇지 않은 범죄자보다 재범률이 낮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본적인 재범률이 낮은 이유는 합리적인 인식이거든요. 네. 내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니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이 되고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검거되겠구나. 이런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차면 범죄를 안 하겠죠. 네. 강윤성이라든지 또는 그렇게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는 인간들은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죠. 그런 인간들에게도 지금 처벌의 의미로 혹은 이들이 이걸 차면 범죄를 안 할 것이다라는 막연하고 순진한 기대 때문에 전자발찌만 채워놓고 방치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만으로 그렇게 방심할 것이 아니고요. 네네. 보호관찰관 수를 늘리고 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통제하거나 아예 형량을 늘리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해나가는 그러한 재범 방지 노력이 더 필요하죠. 네. 그 보호감찰관의 수도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특히 중점 감시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관 한 명당 17명을 네. 감시 관찰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많네요. 일반 네. 경범죄자는 거의 200에서 300명 가량을 또
감당을 해야 돼요. 보호관찰관 한 명이. 네. 보호관찰관의 수는 빨리 많이 늘려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할까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사건으로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수강생 김겨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